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잠시 뒤 재정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한자리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에도 나스닥 2.5%, S&P 500 지수는 1.46% 오르는 등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어제도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도 오르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는 36%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63%가 올라 앞으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는데 검찰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발사가 또 연기됐습니다. 발사 준비 과정에서 산화제 레벨 센서에 이상이 발견돼 다시 조립동으로 옮겨졌는데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최소 한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에 화력을 퍼부으면서 주민 대피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던 시기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80대 환자가 온몸에 욕창이 생기고 상태가 더 나빠졌습니다. 병원은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하면서도 치료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가족들은 병원을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역대 최악의 상황인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대폭 인상했습니다.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 전망하면서 앞으로 이어지는 회의에서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3단계 인상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허덕이는 물가를 잡기 위한 겁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1.5에서 1.75%로 뛰게 됐습니다.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금리를 3.4%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인상된 금리의 2배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본 겁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몇 차례 인상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Our overarching focus is using our tools to br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and to keep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파월 의장은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지난 3월부터 이뤄진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5.2%로 올렸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값을 지목했습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8%에서 1.7%로 낮췄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와 관련해 국내 재정과 통화, 금융당국 수장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FOMC 주요 결과와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공유합니다. 또 주요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외환 금융시장의 변동성 대응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현재 시각 15일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0.75% 인상 자이언트 스텝에도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 오른 3668.5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46% 상승한 3789.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5% 급등한 11,099.1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1월 전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약세장에 진입한 S&P 500 지수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멈췄고 나스닥 지수는 전날 낙폭보다 반등의 폭을 넓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종가보다 1.83% 하락한 2,447.38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최저치로 코스피가 2,440대로 내려간 건 지난 2020년 11월 9일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2.93% 내린 799.41로 2020년 8월 21일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종가 기준 8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도 솟으면서 지난달 수입 물가는 36%가 넘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63%가 올라 앞으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조치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악재에 물가도 치솟고 있어 위기 경고 등이 울리고 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에 달해 1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데 이어 수입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36.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광산품과 화학 제품의 수입 가격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특히 수입 원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바이 유가는 전년 동월 대비 63%나 상승했습니다. 수출 물가는 석탄과 석유 제품, 화학 제품 등이 오르며 전년 동월 대비 23.5% 상승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몇 개월의 시차를 두고 내수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6월 소비자 물가는 6%까지 오를 것이란 우울한 전망에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은의 물가 목표치는 2%입니다. 2% 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은조차도 6% 물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당분간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현상 속의 한국 경제는 총체적 복합 위기를 뜻하는 퍼펙트 스톰 앞에 놓여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사상 최악의 적자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이 오늘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요금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일준 2차관이 기획재정부와 요금의 인상 폭과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전 정부가 탈원전과 선거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누른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등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여당 내 꾸려진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와 류성걸 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 민생안전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들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경제 지표를 점검하고 앞으로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5년 경제 운용의 큰 그림과 지향점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이 오늘 발표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민간 규제 완화나 공공구조기업과 같은 과제와 기업과 부동산 등의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앞서 시장과 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바꿀 것이라며 규제 완화와 함께 공공과 노동 등 5대 부문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구속위기에서 벗어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내려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하기관 두 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단 백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애초 청와대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지내면서 사표 종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수사 동력이 꺾이면서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계획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부터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이번 사건을 보복수사로 규정한 민주당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박상혁 의원을 수사한다는 언론 보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하고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고 첫 작품이 보복 수사의 개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에 보복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워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니겠냐고 밝혔습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초반에 진행된 적폐청산 수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정치 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우 위원장이 이를 인정해야 보복 수사라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가부를 넘어 문재인 정부 때 행정부처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행정부 각 부처에 수사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정 정당 관계자로부터 20대 대선과 관련해 공약 자료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지 회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공문에 분야별 정책 공약 작성 양식이라는 파일도 첨부한 뒤 이와 비슷한 양식으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았는지 있다면 그 양식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내며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 협조를 요청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접수해 여성가족부가 정책공약회의를 열어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최근엔 당시 여가부를 이끌었던 정영애 전 장관과 김경선 전 차관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가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 추가로 조사에 나선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여가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다며 어느 부처에서 어떤 회신이 왔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른 부처에서도 여가부와 같은 사례가 발견될 경우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2020년 21대 총선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0대 총선에서도 여성가족부가 여당의 공약 개발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해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참석이 확정됐지만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의 안전 보장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호소할 것이라며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확정됐지만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란 산케이 신문 보도에 대해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일 정상회담에 소극적인 것은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참의원 선거의 승패 기준에 관한 질문에 여당 과반수라고 답했습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의석이 과반을 점하면 승리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당 원로그룹을 만나 6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민주당 진로 등에 관한 조언을 청취합니다. 우 위원장은 6.15 남북 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상임 고문들을 면담해 민주당 상황에 대한 말씀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태스크포스를 꾸립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TF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국회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어려워지자 일단 TF를 통해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오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합니다. 이번 방문은 한 총리가 새 정부 국무총리로서 전임 대통령을 예우하는 통합 행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멈췄지만 건설 현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멘트 공급 중단의 후유증을 회복하고 골재와 철근 등 공사 부자재 수급이 원활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토목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패널 옹벽 등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는 수도권의 공장. 벌크 차량이 일주일 만에 시멘트를 싣고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시멘트는 곧바로 사일로라고 불리는 저장 탱크로 옮겨지고 골재, 철근 등과 혼합돼 제품 생산 과정을 거칩니다. 일주일 만에 공장이 다시 돌아가게 됐지만 아직은 30% 회복에 불과합니다. 보강토 옹벽 제품을 생산하는 또 다른 공장 시설은 이처럼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시멘트 공급이 아직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 하루 75톤씩 들어오던 시멘트가 수급이 달려 당분간은 25톤밖에는 반입이 안 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되던 지난 일주일간 제품을 전혀 생산하지 못했던 데 비하면 그나마 나아졌지만 그동안의 매출 손실을 만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에 저희가 1,800여만 원 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 일주일 동안 세워놨기 때문에 한 1억 원 이상 생산 제품을 생산을 못했습니다.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요, 한 일주일 이상 시멘트 공급을 사이로마다 다 받아야 되고요. 아파트 건설 현장도 예전의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레미콘 차량이 드나들며 중단됐던 작업이 다시 시작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부자재 수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원자재 공장에 원자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에 다시 생산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장에 이제 자재가 반입되는 시점이 일주일 그 이후에 반입되기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시멘트 생산 차질과 출하 중단에 따른 시멘트 업계의 매출 손실은 912억 원, 레미콘 업종의 피해는 4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중소업체들 가운데 82%는 물류와 운송에 차질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소기업중앙회는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가 기체 내부의 센서 문제로 중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발사체 내부의 문제는 부품 이상이라도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성규 기자입니다. 기립한 뒤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나타난 센서 이상. 1차 발사 때는 나타나지 않은 문제입니다. 탱크 내부에서 산화제가 얼마나 차 있는지 알려주는 센서가 오작동한 것인데 센서는 국내 기업이 자체 개발했습니다. 부품만 바꿔서 문제가 잡히면 가장 좋지만 이 경우에도 원인은 파악해야 합니다. 우주 부품은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데 1차와 2차가 달랐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적으로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몰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점검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품 문제가 아니라면 일이 커집니다. 주변 시스템까지 점검이 불가피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장마철이 겹치고 장마 이후에도 폭염과 집중호우가 잦은 시기로 접어든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준비와 이송, 발사까지 최소 4월 정도는 날씨가 좋아야 하는데 이런 날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센서 이상의 원인과 보안, 점검을 마치면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다음 발사 일자와 예비기간을 설정합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은 경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연준이 이제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어떤 금리와 그리고 경제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들도 그 내용 주요하게 다루고 있었는데 네. 경향신문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왼쪽부터 코스피, 환율, 그리고 코스닥 지수가 차례로 나와 있는데 코스피는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네. 만약에 오늘 2% 정도 빠진다, 그러면 2,400선마저 무너질 수 있는 위기고요. 네. 환율은 13년 만에 종가 기준 1,290원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에서 코스닥 800선이 깨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전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발표했는데요. 네. 오늘 우리 증시와 금리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다들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금융당국, 일단은 시장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면 효과도 적고 불안감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증시 폭락을 코로나 초기 때와 비교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은데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코로나 때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잠시 후죠. 오늘 오전 7시에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이 모이는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과연 여기서 어떤 논의들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이제 파업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운임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 그 협의를 맺으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여전히 레미콘 파업이 예고돼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는데 네. 이번에는 레미콘 운송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국일보 기사인데요. 레미콘 운송노조는 수도권 레미콘 차주의 한 90% 정도가 속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노조는 경유값 급등 등을 이유로 큰 폭의 운송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운송료 27% 인상, 요소수 100% 지급 등의 협의안을 제시한 상태고요. 레미콘 회사들과의 협상은 현재로서는 수월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노조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운송 거부, 즉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표정은 당연히 굳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재 가격도 워낙 급등하고 있는 데다가 이런 이딴 파업에 의해서 공기도 늦어지게 됐다면서 정부의 중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오후죠.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실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급 제동이 걸리나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은 통상적으로 주요 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자정을 전후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번에는 그런 전례에 비춰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네. 어제 오후 한 9시 40분 정도에 결정이 나왔죠. 이 백 전 장관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봤는데요. 수사기관에 이미 상당한 양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증거 인멸을 하거나 도망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여당은 이번 수사를 야당이죠. 보복 수사로 보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행정관, 인사비서관, 인사수석 그리고 대통령까지 차례로 수사를 몰고 가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이 되었다고 알려졌던 박상혁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공개했는데요. 네. 언론을 통해서 표적을 만들고 낙인을 찍는 정치 보복의 수사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 보복이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고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이제 봉화마을 방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제2부속실 부활 이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기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서울신문 기사인데요. 어제 아침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질의응답을 인용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네. 제2부속실 부활을 시사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여론도 들어가면서 차차 생각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얘기를 두고 그동안 완강하던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대다수 전문가들도 제2부속실 부활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더 수렴할 게 있느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또 거주지와 집무실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야권에서도 약속했던 대로 조용한 내조를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보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제2부속실을 부활시키면 공약을 파기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비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네. 한편 이러는 사이에 김건희 여사 측이 추진하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예방도 미뤄지는 분위기라고 기사 끝에 싣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몇 인사에 대한 불출마론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권이겠죠. 그런데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전해철 의원은 정치 일생을 건 심정이라고 하면서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할 생각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 주장해온 세대 교체론에 대해서는 인위적으로 나이만 가지고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대선 패배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그 입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는 현재로서는 이재명 의원뿐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당의 자산을 지키는 의미에서 여유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대선 패배가 문재인 정부 탓이란 의견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인터뷰에서 전했는데요. 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경청해야 하고 모든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객관적 평가라는 게 참 어려워 보입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잇따라 토론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친문과 친명이 이 대선 패배에 패인을 두고 충돌하는 분위기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니 탓 공방 속에서 객관적인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어제 있었던 충격적인 소식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BTS가 이제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어제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BTS가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라는 얘기였죠. 네. 오늘 신문 뭐 쭉 놓고 보더라도 BTS 사진들 일면에 싣고 있는 기사들 참 많았습니다. 자, 어제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걱정하는 분들도 참 많았는데 네. 이 조선일보는 단체 활동 잠정 중단을 알린 이 영상, 지난달 31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녹화된 것으로 알려진다면서 이게 돌출 행동이 아니라 합의되고 준비된 발표라는 의미라고 봤습니다. 네. 이 발표 후에 전 세계 대중문화계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는데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원 디렉션이라는 영국 그룹이나 엔싱크 등의 그룹이 활동 중단을 선언하고 복귀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라고 그 예를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하이브의 주가 25%나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이번 개인 활동 기간 동안 차례로 군입대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최장 7년 정도 단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우려를 전했고요. 이런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서 하이브 측은 확대 해석은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해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당분간은 개인 위주로 활동하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처음으로 솔로 활동에 나서는 건 멤버 제이홉이 될 전망인데요. 다음 달 3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음악 축제 무대에 솔로로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챕터 2의 서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대중문화계에는 BTS가 있다면 또 축구계에 손흥민 선수가 있고 또 저희 야구계에는 류현진 선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부상이 계속해서 심해지는 모양새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류현진 선수 왼쪽 팔꿈치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토미존이라고 불리는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금 상황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좀 심각해서 네. 결국은 수술대에 오르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3번의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기를 잘 넘기면서 재기에 성공했는데 이번에 4번째 수술은 사정이 좀 다르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급성 부상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생긴 만성 부상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수술 자체는 한두 시간이면 되지만 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는 사실상 토론토에서는 선수 생활이 끝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이 지나게 되면 FA 자격을 얻는다곤 하지만 만 37세 나이로 새 팀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는 현지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류현진 선수의 첫 번째 수술을 집도했던 김진섭 박사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임창용 선수 그리고 류택현 선수도 30대 중후반 나이에 팔꿈치 수술을 받았지만 보란 듯이 다시 재기했다면서 희망을 갖자는 얘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네. 수술이 필요한 부상이란 소식을 듣고 그 누구보다 류현진 선수 본인이 크게 실망했다고 하는데요. 수술 잘 마치고 꼭 다시 선수로서 우뚝 서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면회가 제한되던 시기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몸에 욕창이 생기고 상태도 더 나빠졌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은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하면서도 치료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가족들은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제보는 Y 김철희 기자입니다. 온몸에 붉은 상처가 난 여성. 발가락 끝과 엉덩이 주변 피부는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88살 최봉래 씨입니다. 최 씨는 지난 3월 말 호흡이 가빠져 의정부에 있는 A 종합병원을 찾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는 폐에 물이 차긴 했지만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실 의사 시술하신 분이 어머니 합병증 안 오면 100살 넘게 사시고 치료 잘 하시고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환자 상태가 위중하니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돼 최 씨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가족들은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고 나서야 정확한 몸 상태를 알게 됐습니다. 신장 질환자였던 최 씨에게 적절한 약물 투여도 하지 않은 데다 몸 곳곳에선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을 때 피부가 짓눌려 생기는 욕창이 발견된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온몸에 다 만시창 해놨더라고요. 염증에 욕창에 발가락에 난리가 난 거예요. 대학병원 관계자도 최 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체 상당히 2주 동안 이제 치료가 아무것도 이제 그게 진행이 안 돼 있고 이제 뭔가를 더 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그런 어떤 기분 내용이 나왔는데 일단은 더 악화가 된 상태이고. 팔다리 여기저기에 먹는 것처럼 시커먼 상처가 난 걸 본 가족들은 학대가 있었던 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종합병원 관계자는 욕창이 생긴 건 사과한다면서도 고의로 치료를 소홀히 하거나 환자를 학대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악화된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우리도 하는 데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 부분은 그냥 그 부분만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의성과 무관하게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명백한 병원의 과실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사상 과실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과실 책임?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리는 제대로 치료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하는 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외. 가족들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종합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의료 기록을 분석하는 한편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경기도 화성과 수원 일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기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노부모를 모신다고 속이거나 위장 전입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는 등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경기 지역에서 가장 높은 80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시세는 분양가의 4배, 12억 원이나 더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성남시에 사는 A씨는 노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꾸며 청약 점수 5점을 더 받아 분양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노모는 병으로 4년 전부터 다른 지역의 요양원에 있는데 자신이 모시는 것처럼 위장 전입한 겁니다. 치매가 심하시고요. 쭉 드셨던 것 같은데? 한 번도 퇴소하신 적은? 퇴소한 적 없고. 퇴소한 적은 없으시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자격을 얻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22명. 역시 위장 전입 수법으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당첨된 6명을 포함해 모두 72명이 이번에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전남 영광에 살면서 서울 딸 집으로 위장 전입한 뒤 대전에 사는 다른 딸과 아들까지 함께 사는 것으로 꾸며 분양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10년간의 일반 주택에 분양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양 물건은 취소가 될 수 있고 10%의 위약금을 물게 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번에 조사한 곳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화성 동탄과 수원 광교 신도시의 3개 아파트 단지. 특사경은 이 같은 부정 청약 행위와 함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부정하게 얻은 행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초여름 날씨를 만끽할 새도 없이 연일 하늘빛이 흐린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고 기온도 제법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남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은 아침까지, 강원도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가 이어지겠고요.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7도, 대전은 18.9도, 부산은 20.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은 27도, 대구는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고 오후에는 중부와 또 경북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피해 고향을 떠나야 했던 키이우 외곽 도시의 주민들이 하나둘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참한 고향의 모습에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고향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체를 더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희망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키이우 현지에서 신준명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전쟁 초기 러시아의 집중 포격을 받은 키이우 북서쪽 외곽 도시 보로잔카. 두 동강 난 아파트 바로 옆 위태롭게 서 있는 아파트에서 정리에 나선 주민들이 눈에 띕니다. 이제 주민들이 다시 돌아와서 집안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건물들이 좀 많이 무너진 상황이라 여기서 청소를 한다고 해도 이 안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을지는. 폐허가 된 아파트로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청소에 여념이 없는 주민 짠나를 만났습니다. 짠나는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키이우 도심의 아들 집으로 피난을 가 화를 면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Уже Іванків був окупований, і вже танки вже їхали сюди до Здвижівки. А 25-го вже був окуповане Шибино, і Здвижівка вже та сторона вся була окупована. 하지만 자신의 고향 보르잔카가 쑥대밭이 된 걸 알게 된 당시의 충격은 잊지 못합니다. Коли виставили, що розбомбили Бородянку, що можна відчувати? Я сутки мовчала, добу мовчала, тому що я... 석 달 만에 처음 고향집에 왔다는 짠나는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전쟁 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І ми їхали по мосту, по насипному ж цьому, і в руїнах, і навіть сьогодні ми приїхали знову в Бородянку врано. 부차시의 지역 방송사에서 일하던 알렉스도 러시아의 침공으로 한순간에 직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잃지 않았습니다. 폐허가 된 고향에 돌아온 주민들과 도시 재건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But people came back. They started to rebuild everything. They started to repair, to make Ukraine even greater, even better than it was. 지금 전쟁의 포화는 동부 전선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 등 중서부 도시의 시민들도 무너진 고향을 다시 일으켜 세우며 전장의 군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러시아가 도네츠크 등 우크라이나 동부에 화력을 퍼부으면서 주민들의 대피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러시아 흑해함대가 고정밀 순항미사일인 칼리브르 4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러시아가 밝힌 표적은 우크라이나의 군시설입니다. High-precision long-range caliber missiles near Pryluki, Chernihiv region have destroyed Ukrainian arsenal of artillery weapons and ammunition. In addition, high-precision air-based missiles have hit 11 areas of Ukrainian manpower and military equipment. 하지만 러시아의 공격은 민간 시설에도 무차별적으로 쏟아졌습니다. 도네츠크 지역 포크롭스크의 민간 거주 지역엔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Столб дыма и все, пыли. И все повалилось. Все были в огороде, так что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민간인 대피도 본격화됐습니다. 리시찬스크에서는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나서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Тем более подумать за детей. Вот что он должен жить тут в страхе, слушать это самое. 러시아의 무차별 공격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러시아의 편을 들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안보에 대한 도전에 맞서는 러시아의 조치는 합법적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习近平强调，中方始终从乌克兰问题的历史经纬和是非曲直出发，独立自主作出判断，积极促进世界和平，促进全球经济秩序稳定。各方应该以负责任方式推动乌克兰危机得到妥善解决。 크렘린궁은 러시아와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공조와 상호 지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이 돈바스 지역 전투에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나토 회원국에게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후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함 로켓 시스템과 다연장 로켓포, 곡사포 등 중화기와 포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군과의 치열한 포격전 속에 중화기와 포탄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전쟁의 고통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물과 식량, 의료품 등 인도적 지원에 2억 2,500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나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intensify our shared commitment to Ukraine's self-defense. And we must push ourselves even harder to ensure that Ukraine can defend itself, its citizens, and its territory. 나토는 이달 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종합적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Allies are committed to continue providing the military equipment that Ukraine needs to prevail, including heavy weapons and long-range systems. 10억 달러 무기 지원은 전쟁 발발 이후 발표된 여러 지원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일부에서 종전 협상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토 수복 의지를 굽히지 않는 우크라이나 편에 서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코너 굿모닝 경제 시간입니다. 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습니다. 이제 고물가를 잡기 위한 아주 극약 처방이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물가 폭등을 잡기 위해서 정말 연준이 등 떠밀려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3단계 한꺼번에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은 1.75%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 1.75예요. 네. 지금 같아졌습니다. 네. 미국이 이처럼 3단계 금리를 올린 건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인데요. 자, 그러면 올 연말 그리고 다음 달 어떻게 될 거냐 이거에 대한 힌트도 줬어요. 다음 달에도 파월 의장은 0.5에서 0.75%까지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네. 이건 올바른 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말 기준금리 전망, 우리 주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전망 도표를 나타내는 이 점도표를 보게 되면 네.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3.4%, 내년 연말 가면 3.8%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그러면 지금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전 세계로 풀어놓은 돈이 있어요. 네. 이걸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데 이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달부터 이 9조 달러에 달하는 이 채권 이걸 가지고서 시중의 달러를 흡수하겠다. 이것도 이제 예정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중의 달러 빨아들이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라는 거고요. 물론 뭐 오늘 예견했던 정도 이미 매를 맞았잖아요.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수준의 금리 인상이어서 뭐 유럽 증시, 미국 증시가 안도 랠리를 펼치긴 했지만 이제 관심은 야 그러면 금리 이렇게 빨리 올리면 과연 이거 경기는 괜찮아? 실업률은 어떻고 기업들의 투자는 어떻고 실적은 어떨까? 이쪽에 관심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앞서 소장님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오늘 금리 인상 발표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고강도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Clearly, today's 75 basis point increase is an unusually large one, and I do not expect moves of this size to be common.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either a 50 basis point or a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 네, 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라는 언급을 하고 했는데 뭐 그렇다면 당장 다음 달에도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네요. 정확하게 인터뷰 내용에서 야 0.75% 7월에 인상하도 흔한 일은 아니다. 그런다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관심은 두 가지예요. 야 과연 이번에 3단계 금리 인상으로 미국인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역대 사상 최고입니다. 1년 후 미국인들이 물가 전망이 사상 최고이기 때문에 이러면 사실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걸 끌어내릴 수 있느냐. 또 하나가 유가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제 유가, 특히나 이제 미국은 이 드라이빙 시즌이 도래하면서 갤런당 $5 돌파하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제 인권을 중시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사우디로 가서 SOS 합니다. 자, 이게 과연 물꼬가 돼서 유가가 좀 떨어지게 되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하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하나는 수입 물가. 미국 대부분 수입합니다. 하물며 그동안 중국하고 패권 전쟁 벌여왔는데 야, 중국산 수입품 관세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가 생산 현지 물가, 생산자 물가 지수 세 개가 다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금리 인상이 극약 처방이 정말 돼서 등 떠밀려서 했지만 이런 세 가지 미래 물가 지표를 끌어내릴 수 있는지 유가가 떨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금리 큰 폭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걸 봐가면서 아마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한 달. 다음 달 아마 있을 이 연준 FOMC 회의에서는 또 한 번 이 자이언트 스텝에 나설 가능성까지 이제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미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전망치는 높이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했는데 앞으로 가야 할 바를 좀 시사를 정확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거의 공식화한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연준이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췄죠. 종전에 성장률 전망치 2.8에서 1.7, 1%대로 낮췄고요. 물가 전망치는 4%에서 5%로 높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 가장 두려운, 이 풀기 어려운 복잡한 이 고차 방정식이 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식 이제 기준은 뭐냐? 전기 대비 미국 경제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지난 1분기 성적표는 나왔어요. 연율 마이너스 전기 대비 1.4% 받았어요. 그래서 2분기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 5, 6 성적표는 7월에 나와요. 7월에 과연 다음 달에 이 성적표, 경제 성장률은 3단계에 걸쳐 발표됩니다.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로 발표가 되는데 이게 과연 마이너스로 빠지게 되면 미국 경기 드디어 에세이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30%까지 떨어졌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이제 총력을 좀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연준 의장에게 좀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중앙은행은 이제 전 세계가 똑같아요. 어떤 정부의 개입을 하지 않는, 관여받지 않는 굉장히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기구입니다. 네. 물가 안정이 최고의 목표여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전 트럼프 대통령부터 이게 좀 깨졌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학에서 기업들의 세금 깎아주고 야 금리 낮춰 그러면서 제로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돈을 풀었어요. 네.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파웰 의장의 경우에는 야 금리 인상 타이밍 실기했어. 네. 전임 FRB 의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뒤늦게 허겁지겁 2단계, 3단계 아니야 4단계로 갈 수도 있어.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해외 시장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해외 증시가 상승장이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연준이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고 뭐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좀 안도 랠리를 이어간 거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도 매를 맞았어요. 네. 우리도 매를 맞았고 어제 아시아 증시도 우리는 안타까운 게 월요일 날 전 세계 증시에서 하락률 1위가 코스닥이었어요. 네. 또 어제도 전 세계 증시에서 하락률 1위가 코스피예요. 정말 이제 너무 먼저 이제 매를 맞았는데 안도 랠리, 기술적 반등 가능성 상당히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좀 보면 어제 이제 코스피 2,400선대로 추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최저치. 코스피 역시 올해 고점 대비 한 26%가량 빠져서 올해 시가총액 거의 370조 원이 사라졌어요. 네. 올해까지. 자, 외국인들 이달 들어서 한 3조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6만전자가 위태위태해요. 네. 6만 70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파죽지세로 환율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반영이 되면서 1290원 넘어서서 종가를 마감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전부 2008, 9년 이제 경제 지표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기술적 반등 타이밍인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선수들은 아마 이런 반등 타임에 뺄 거예요, 돈을. 네. 어제부터 제가 현금을 갖고 계셔라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분명히 하락장 속에서도 그 팔 기회를 줍니다. 근데 전고점 대비 지수가 이제 이렇게 침체장에 진입을 하면 어느 정도 빠지느냐? 네. 보통 그동안 상승폭의 최대 3분의 1을 반납하고요. 적어도 4분의 1을 반납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침체장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일단 물가 꺾이는 거 확인하시고 유가 확인하십시오. 늘 말씀드렸던 네.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그 미국 관련해 가지고 그 이제 미국의 증시가 마무리될 때 그리고 연준에서 그 발표가 날 때 그걸 계속해서 봤는데요. 네. 발표 날 때 이제 그 처음에 한 3%대 상승을 하다가 그 7.5%, 0.75% 발표가 나자마자 좀 내려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시가 올랐다고 좀 안도할 수 있을 만한 시점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장짜리 어떤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 당시에는 네. 거의 기술적 매매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오르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기계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베팅을 해요. 월가에서는 야 0.75, 96% 맞지만 4%가 있어요. 네. 나머지 4%는 반대 베팅하거든요. 연준 의원들 가운데 한 명은 여전히 아니야. 자이언트 스텝 가면 안 돼. 여전히 빅 스텝을 고수한 사람도 있어요. 네.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아마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 누구도 미국의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물가 전망 9% 넘을 수 있습니다. 한은도 우리 얘기했죠. 우리 5.4 기록했는데 6% 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네. 물가 정점이 꺾이는 걸 확인된 이후가 의미 있는 반등이지 이런 건 기술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오늘 그럼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봐요. 어쨌든 너무 많이 매를 맞았어요. 제가 앞서서 월요일 날도 우리가 전 세계 증시 하락률 1위, 네. 그다음에 뭐 수요일 날도 하락률 1위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네. 어제 중국 증시, 상하이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도 올랐어요. 네. 자,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물론 이제 원자재 부국들의 경우에는 딴 나라 얘기예요. 그런 나라 또 원자재를 많이 파는 정유 기업들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남아 돌아요. 네. 최근 한두 달 동안의 순이익이 과거 20년치를 먹어 살릴 만큼 플러스 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정유기업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불리는 안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분명히 반등의 기회는 있다. 네. 그럴 때마다 아마 저는
이제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이 좋다. 왜냐? 현금을 갖고 있으면 투자 기회가 와요. 네. 우리 IMF 때 경험했잖아요. 자산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지금이 바닥이라고 해서 덥석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이게 진바닥이 아닌가 봐. 밑에 지하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야기로는 반등은 있지만 좀 기술적인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분석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학 개미뿐만 아니라요. 부동산 영끌 쪽도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금리 때문에 이제 대출받은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겠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변동형 이제 주식담보대출 금리 받으신 분들의 기준금리를 코픽스 금리라고 해요. 네. 이게 매달 은행연합회에서 이제 15일에 발표해서 16일 오늘부터 적용돼요. 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이제 코픽스 금리가 한 달 새 0.14%포인트가 올랐어요. 네. 이게 연 1.96%인데 야 이게 왜 연 1.96이면 낮은 거 아니야라고 할 텐데 은행은 이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 더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은행에서 이렇게 기준금리, 코픽스 금리가 오르면 오늘부터 신규로 이제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신규로 받으실 분들 낮게는 연 3.69%이지만 높게는 5.6이에요. 네. 5.6이니까 6%에 굉장히 근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의 기준이 되는 건 은행채 5년물이에요. 이게 역시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고정금리는 뛰고 있다. 고정금리는 오늘 아마 연 7%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연말 되면 아마 8%. 지금 금리 인상 속도 감안하면 지금 앞서 제가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연 1.75 우리랑 똑같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한은의 이제 스탠스에 따라서 이제 이자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소장님께서 보실 때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전략대출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동안은 사실 이제 이 정부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이제 적용을 해서 네. 적어도 전체 대출에서 연소득의 40% 이내로 연간 갚을 수 있는 원리금 한도에서 제어를 해왔어요. 통제를 해왔어요. 네. 상당히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 담보대출을 옥죄했다라는 건 위에 고점 대비 부동산이 10에서 20%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아요. 물론 개인들한테 충격이 큽니다. 왜냐? 그리고 은행 시스템은 은행은 뭐냐? 은행은 1억 대출해주면서 근저당을 1억 2천에서 1억 3천을 잡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은행은 손해볼 일이 전혀 없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과거 이 2008년 리만 브러더스가 왜 나타나느냐 이것 때문이었어요. 아니 부실한 이 금융 대출을 대출 집값의 120%, 130%까지 내준 거였습니다. 그게 빌미가 됐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개인적으로 대출 이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1%만 올라도 이 추가로 내야 되는 이제 연 이자만 네. 거의 1인당 대출자들 6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소비 더 줄여야 하고 빚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거처럼 은행 시스템의 어떤 위기로 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일단 뭐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이어서 또 오르는 게 있잖아요. 바로 공공요금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뭐 얼마나 오르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도 석 달간 국제유가가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네. 사실 킬로와트당 3원이에요. 3원이 한도예요. 1년간 아무리 많이 올려도 5원밖에 못 오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그 한전이 최대폭 킬로와트당 4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한도가 너무 적으니 킬로와트당 5원 정도로 좀 올려주세요. 인상 좀 해주세요. 라는 안건을 올릴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누가 결정하죠? 한전이 결정하지 않아요. 한전은 독점적으로 수입해다가 파는 구조고요. 네. 산자부, 여기다 기재부가 승인을 해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그나마 당정청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지난해 유가 많이 올랐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기 임기 내에는 이 물가를 감안해서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통제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전의 적자가 이미 1분기에만 8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당정청 대책회의에서도 물가 부담은 있지만
시장의 왜곡 기능을 피하기 위해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앞서서 이미 4월에도 인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료비 연동제 이외에도 기준 연료비, 기후 환경 요금 이걸 반영을 해서 4월, 10월 두 차례 인상 예고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스 요금도 다음 달부터 한 0.67원 정도 메가줄당 이제 오릅니다.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4인 가족 기준 한 달 전기료가 한 900원 가량 이제 인상되고 7월에는 가스 요금, 전기 요금, 10월에도 가스 요금, 전기 요금 인상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뭐 당정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당정대, 네, 당정대 회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요, 한국의 규제 환경이 63개 국가 중에 48위다, 이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업이 이제 규제 때문에 일하기 힘들다, 이런 볼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적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 그 정부가 오늘 이제 규제 관련해서 이제 엠바고가 걸려 있는데요. 오늘 아마 이제 보도 자료가 나올 겁니다. 네. 그동안은 사실 정부 주도 성장이었다면 민관 의존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서 규제 개혁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가장 어려운 것들, 공공, 연금, 교육, 이제 이런 이 공공 시스템에 대한 어떤 5대 부분에 대한 구조 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정부가 이제 초기에는 좀 더 구조 개혁해서 성장률 체질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실행력이 있느냐가 정말 관건이에요. 이 연금 개혁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마 공공 개혁, 노동 개혁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네. 이걸 과연 이제 얼마나 이제 이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느냐가, 우리가 지금 뭐 거의 2% 초반대로 떨어진 우리가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거든요. 네. 우리가 물가 감안하지 않고 최대한 낼 수 있는 성적표, 이걸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당분간은 선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경제 이슈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융권에서 횡령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농협 직원이 회사 돈을 빼돌려 스포츠 토토 복권과 코인을 사들인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횡령한 금액이 무려 40억 원에 달하는데 경찰은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지역 단위 농협입니다. 이곳 직원 A씨가 농협 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농협에서 자금 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금고 자금에 손을 댄 거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올해 4월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빼돌린 금액은 무려 40억 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의로 내부 전산을 조작해 의심을 피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금고 자금이 전산과 일치하지 않자 농협 측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결국 A씨는 꼬리가 밟혔습니다. A씨는 횡령 금액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복권을 사들이는 데 썼고 일부는 주식과 코인 투자로 탕진했다며 범행 사실을 인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여러 계좌로 돈을 송금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복권 판매업자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업자는 YTN 취재진에게 자신의 계좌로 A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갈수록 그 금액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는 A씨가 코로나19 이후 복권 구매를 대신 부탁해 자신이 결제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냥 그때는 조그맣게 자잘하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금액이 좀 커지길래 불안해서 계좌번호 가르쳐주세요 그래갖고 사장님 제가 못 오니까 저기 찍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농협 측은 A씨를 대기 발령 조치하고 내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이 더 있는지 수사하면서 농협 안에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 남성이 새벽에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까지 따라 들어가려 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이 확보한 CCTV 영상을 보면 용의자 남성은 지난 6일 새벽 6시 반쯤 서울 마포구에서 홀로 귀가하던 여성 A씨를 몰래 뒤쫓아갑니다. A씨가 뒤를 돌아보자 미행하는 게 아닌 척 근처 다른 건물로 들어가고 곧이어 A씨를 찾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A씨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해당 남성이 대문 안으로 발을 넣으려 하는 등 집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면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A씨가 다급하게 문을 닫으면서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고 A씨는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습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찬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찬의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검찰은 김병찬이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르고 범행 뒤 수사망을 피하고자 주도 면밀하게 도주 방법을 고려한 점 등을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 12일 이 골프장을 찾은 20대 남성 A씨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 천장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다음 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CCTV가 방범용이고 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지만 탈의실 안 캐비넷 쪽을 일부 비추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CCTV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거쳐 고의성 여부와 영상물 활용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혀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한 주택에선 불이 나 1명이 숨졌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박혜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량 앞부분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찌그러졌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대구 방향 한 휴게소 근처에서 화물차와 SUV를 비롯해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61살 남성과 SUV에 타고 있던 33살 남성이 숨졌고 모두 3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2대가 추돌한 뒤 뒤따라오던 SUV 2대가 차례대로 추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경북 구미시에 있는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동이 어려운 90대 거주민이 숨지고 집 한 채가 모두 탔습니다. 4시간 뒤인 밤 11시 50분쯤 인천 청라 국제지하차도 김포 방향 남청라 분기점을 달리던 25톤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차량 한 대가 탔습니다. 또 차량 수습을 위해 차로가 모두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연기에 노출돼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유독가스 향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냄새가 퀴퀴하고 그다음 하얀색 분진인가요? 그것도 떨어지고.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어젯밤 7,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7,613명으로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1,301명이 적었습니다. 어젯밤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3,750명이 발생해 49.3% 비중을 차지했고 비수도권에서는 3,863명으로 50.7%였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대일 전망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달 4일부터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을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2019년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금융규제 정책을 내놓았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이 가운데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한 조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부동산 대책으로 이른바 1216 대책을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해 24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서울 집값을 잡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9억 원 넘는 주택을 살 때 적용되는 담보 인정 비율 기준을 40%에서 20%로 낮추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 강력한 금융규제가 줄을 이뤘습니다. 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하여 갭 투자, 전세대출 등 금융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시가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해선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바로 이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헌법 제37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법적 근거에 따라야만 하지만 이를 무시한 조치를 하며 헌법 소원이 제기된 겁니다. 저도 이제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었고 갑자기 그런 대책을 듣고 나서 17일 날 전화를 해보니 정말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1216 그 대책 이후에 현재까지 이르는 모든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 조치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공개 변론을 열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쟁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이 조항이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행정지도인지 혹은 정부가 권력을 동원한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행위인지입니다. 이 조항이 은행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등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어겼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갖춰야 할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이 조치로 청구인이 실제로 기본권을 제한당했는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청구인이자 정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 측은 당시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파른 가격 상승세가 나타난 만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을 공개 변론에서 주장할 예정입니다. 또 이는 단순한 지침에 불과해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었고 은행법과 여신 전문 금융업법 등 관련 법도 모두 지켰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공개 변론에서 나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수개월 안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출 규제는 여러 부동산 대책에서 핵심으로 꼽히는 만큼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KT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KT의 전현직 직원 1,300여 명이 임금 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받지 못한 임금과 수당을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 기일을 오늘 오후에 엽니다. 오늘 선고에선 KT가 업무량 감소나 내용의 변화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고 있지만 임금 피크제 적용 노동자에 한해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이 가능하거나 회사 이익 배분 기회를 더 열어주도록 한 조항 등이 무효 여부 판단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훈련병들의 대면 수료식이 금지돼 군에 아들을 맡긴 가족들의 아쉬움이 컸는데요. 거리두기 완화로 부대 내 가족 동반 행사가 2년여 만에 재개됐습니다. 짧지만 소중했던 재회의 순간을 김민성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훈련병 대면 수료식을 연 육군 35사단. 객석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가족 친지들로 행사 몇 시간 전 일찌감치 채워졌습니다. 의젓하게 변한 아들을 기다리는 눈에는 은은한 설렘이 맺혔습니다. 걱정도 되고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보고 싶지. 올 때 울었어요. 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가족들의 애를 태우는 식전 행사가 끝나고 드디어 수료식장으로 들어오는 장병들. 선명한 이등병 계급장과 태극기를 달아준 뒤 꿈에 그리던 아들을 비로소 안아봅니다. 떨어진 지 5주밖에 안 지났는데 기대보다 훌쩍 자라 돌아왔습니다. 너무 시켜보셨어요. 아들 때문에 걱정 없어요. 나라 지키니까. 50년 전 베트남에서 군 생활을 마친 베테랑과
이제 막 진짜 군인이 된 손자는 서로가 그저 반갑고 자랑스럽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는 늠름한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제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힘든 군생활 하신 할아버지가 늘 존경스럽고 이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군생활 더 잘 적응하고 싶습니다. 35사단은 앞으로 열리는 신병 입영식 등도 모두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직접 신병들을 축하하고 격려해 줌으로써 신병들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련병에서 이병으로 거듭난 200여 장병과 가족들의 뜨거운 재회. 당연한 줄만 알았던 모습을 참 오랜만에 보며 돌아온 일상을 실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정비를 완료했으며 4번 갱도에서도 새 건설 활동이 관측됐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현재 시각 15일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너머의 전날 촬영된 위성 사진을 토대로 이같이 분석한 보고서를 게재했습니다. 보고서는 약 4개월 전부터 시작된 3번 갱도의 정비 작업은 완전히 종료됐다며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준비를 끝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4번 갱도 입구 근처에서 벽체 공사와 공사 자재가 새로 관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황해남도 해주시와 강령군에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김정은이 황남 해주시에서 급성 장내성 전염병이 발생해 김 위원장 가정에서 마련한 약을 조선노동당 황남 해주시위원회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급성 장내성 질환은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등 주로 대변을 통해 감염된 병원체가 장의 점막에 붙어 생기는 전염병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게 했는데요. 기온도 점차 제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7.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7도가량 높아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내륙 곳곳으로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5mm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낮부터 점차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7.6도, 대전 18.8도, 부산은 19.8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9도나 높겠는데요. 서울 26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는 29도로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내일 오후에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